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의 손자입니다. 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하고 맞은 오늘 우리 시장 봄 같았던 날씨만큼 따뜻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반영된 모습이었는데요. 네, 선거 바로 전날 또 저희 빅사이클 대선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오늘은 더 심도 있게 이 차기 대통령에 따른 수혜 업종부터 또 종목까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다가올 상승 흐름에 탑승시켜 드릴 텐데요. 네, 그럼 먼저 오늘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 목요일을 책임져주게 되셨는데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새롭게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된 서울경제TV의 박원재 파트너라고 합니다. 호칭이 뭐 전문위원 하다가 파트너 하다가 자꾸 바뀌는데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 오래 가고 있죠. 제가 우리 가족방에선 드리는 말씀이 시장은 언제나 오르는 시장도 없고 언제나 빠지는 시장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을 기본으로 갖고 가는 시장인데 그 변동성을 쫓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변동성은 쫓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변동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또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알찬 투자 정보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으로 하루 쉬어갔었던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간밤새 나스닥이 2020년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였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 증시가 무려 8%가량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었는데요. 네, 오늘 아시아 시장 주요국 증시 모두 다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최저점까지 밀렸었던 니케이 지수는 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4차 회담격인 첫 고위급 회담에 나서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그간 초강세였던 국제 유가의 약세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국내 증시는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강했고 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전해지면서 건설주들도 강했죠.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이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대부분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마감 시황 짚어드렸는데요. 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박원재 파트너는 어떻게 보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은 올라도 좀 시큰둥하고 네. 뭐 떨어지는 것보단 좋은데 그렇죠. 떨어지면 심쿵해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바라보면은 이게 처음 겪는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을 긴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요. 원래 변동성이 심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이제 주식 못하겠다. 네. 야 이거 뭐 맨날 이래갖고 뭐 맨날 빠지기만 하고 그것도 보통 기간을 이렇게 설정할 때 보면은 네. 일주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네, 그래서 일주일 참고 2주일 참고 한 달 참고 2달 참고 3달 한 분기 참고 네. 그죠? 한 분기 참았는데도 안 되면 이제 승질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보통 한번 흐름이 나올 때까지 1년의 흐름이라는 건 보통 나오는 변동이라고 봐야 돼요. 1년의 흐름은 한번 장기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주식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 주식 투자를 우리가 왜 하지요? 돈을 벌려고 하죠. 맞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볼까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공부는 기본으로 하는데 네. 너무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요. 파는 거. 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벌어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네. 모든 자산은 다 쌀 때 사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물건이 있으면 세일 기간이 있으면은 그 네. 기록해놨다가 목록 접었다가 그 기간에 사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 세일 기간에 이 물건을 사면 이건 싸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내가 알아요. 네. 어떻게 알죠? 경험에 의해서. 아.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나 소비 시즌에 미국에도 그렇죠. 그리고 예고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뭐 10만 원 하던 게 7만 원, 네. 5만 원 이렇게 파니까 이건 내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구매가 되죠. 주식은요.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거를 어렵게 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걸 정하는 게 있는데 이 가격이 절대 가격이 정해지면 너무 좋잖아요. 백화점의 정찰제처럼 네. 삼성전자 주식은 정찰이 얼마입니다라고 정찰 태그를 프라이스 태그를 딱 찍어 놓으면은 야 오늘은 정찰보다 싸네 비싸네를 내가 알고 있으면 판단이 쉽겠죠. 네. 근데 주식은 아쉽게도 이게 정찰 가격이 없이 상대 가격으로 매일매일 표시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정가를 몰라요. 깜깜이 쇼핑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주가라는 거를 이거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주가를 그냥 막연하게 오늘 얼마다 이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이라는 게 베이스가 돼서 실적에다가 시장의 심리가 더해져요. 그러면 보통 시장 주가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실적이 한 80%를 점하는데 이 실적만 갖고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20%는 시장의 심리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의 실적, 그럼 주당 순이익, 그래서 EPS라는 걸로 표기를 하고요. 여기에 시장이 심리를 주는 게 퍼, 멀티플, 프리미엄.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장이 심리가 좋을 때에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정가가 프라이스 태그가 한없이 높아도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좋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요. 네. 그런데 시장은 계속 오르지도 않고 계속 빠지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과열 국면이 오래 가면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반드시. 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텀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보시면은 네. 자, 이게 보통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자, 주목해야 볼 건 우상향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해요. 왜 우상향을 할까요? 자본주의는 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해요. 기업은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는 양질의 기업이 주식시장엔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한 대표 기업들이 모여서 지수라는 걸 산청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미련스럽게 제가 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갖고 가면 수익이 나요. 그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네. 그럴 때 검증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는 시장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매년 1월 1일 날 사서 이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뀔 때 바뀌는 전략으로 장기간 투자를 하면은 실증 사례인데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렵게 하는 게 매일매일 가격을 쫓아서 내가 맞추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시황을 보고 내일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오늘 오르는 종목은 이게 내일도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네. 이거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데 네. 시장의 심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마음을 쉽지 않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애지당초 그렇게 어렵게 출발하시면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을 잘 못 내는 원인이 돼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일반 투자자는 직업 투자자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도 아닌 분들은 훈련도 안 받았고 기업 분석도 모르고 산업 분석도 모르는데 매일매일 그 시세를 쫓아다니면 이거는 홀짝 게임이 돼요. 홀짝 게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 마음가짐을 좀 길게, 좀 진득하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원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을 그래서 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네.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오늘 올랐다 해서 웃을 필요 없고 내일 떨어진다 해서 뭐 찡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시장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 네. 작년에 월봉으로 8개의 양봉을 그린 이후에 이게 8개월 연속 양봉인데 이게 기록입니다. 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통계치의 확률이 나왔을 때는 반대로 나올 수 있겠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통 변동성이 있는데 시장이 그냥 큰 위기 없이 일상 반복적인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10% 수준의 변동을 갖습니다. 10% 수준은 그냥 평범한 변동성이에요. 그러면 10%의 변동성을 네. 잠깐만 화면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또 주식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주린이 분들은 정말 이 상승장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하락세에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또 이 투자 마인드 그리고 이 신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8개월에 걸쳐서 지금 하락이에요. 예. 특히 새해 들어서 벽두부터 1월, 2월, 3월까지 그러니까요. 아주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네.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에 들어가면 투자자들은 짜증이 납니다. 네. 짜증이 나면은 집중력을 잃기 싫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위치가 위에서 한 20% 조정을 받았어요. 네. 20%의 조정을 받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조정이에요. 네. 그럼 거의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약세장에 집한다는 거는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경기 하강 국면인지 확장 국면인지 알려면은 네. 보통 경기 하강 국면은 GDP 성장률이 분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 하강이라 그래요. 예.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 유가 급등하고 있고 또 사실 유가 급등하면은 또 물가에 반영이 돼서 물가 상승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우려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3월에 네.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나서게 된다면 좀 이런 글로벌 증시 상황이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뉴스 헤드라인은 항상 자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네. 빠질 때는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네. 작년 초에
장 올라갈 때 예. 어떤 헤드라인 봤죠? 포모. 계속 좋은 얘기 나왔죠. 포모. 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그렇죠. 나만 벼락거지 드는 거 아니야? 네. 지금이라도 사. 빨리 사. 네. 그렇게 헤드라인에 나와서 나는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고통받고 있죠. 네. 자, 지금 시장에서 헤드라인 뉴스는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하강은 GDP 분기 성장이 2분기 연속 하강할 때 우리는 하강 국면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금 인플레는 당연히 나와요. 물가 지수가 이렇게 계속 CPI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죠. 그러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건 훗날 디프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경기가 꺾이는데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 주식시장의 예를 보면은 금리 상승기 때 시장이 빠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시장의 금리라는 거를 생각할 때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예요. 왜 제로 금리가 됐죠? 유동성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또 제로 금리가 됐죠. 자, 재작년에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치니까 그렇죠.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네.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통화정책과 부양책을- 재정책을 하는데 네. 굉장히 강력한 통화정책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제로금리 만들고 양적 완화까지 얹어서 통화도 풀고 여기에 재정도 없고 해서 10조 달러를 풀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기를 꺾는다. 어떻게 될까요? 중립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경기 꺾이는 게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에 일시적으로 경로가 이탈된 거예요. 근데 이 경로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제가 가능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통제 가능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의 끝물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의 근거는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은 이미 기간이나 하락폭이나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을 위치에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변동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의 투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환경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시장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면 이럴 때 손이 안 나가죠, 요새는. 매수를 하고 싶어도 사기만 하면 물리니까 손이 안 나가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네, 중요할 네.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이 투자자 본인이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눈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0.73% 표 차이라는 역대 최저의 이 투표 수 차이로 또 당락이 결정됐던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네, 이제 차기 대통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승 사이클 그리고 앞으로 하락할 사이클은 무엇일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로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빅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원재 파트너가 생각하는 하락 사이클의 업종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박원재 파트너가 선택한 윤석열 당선인 관련 하락 사이클에 남북 경협주와 또 신재생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두 업종을 하락 사이클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남북 경협주 그리고 신재생 두 가지 업종을 하락 사이클로 들고 와 주셨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당선자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만큼 또 남북 경협 관련주 하락세 클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종목인 아난티, 신원, 인디에프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또 10% 넘는 좀 큰 이 하락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네. 우리가 이제 증시경원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보통 그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전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부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정책을 지우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건 선거 기간 동안 많이 표방하기도 해요. 지난번 정권 교체 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출발 때 핫했던 섹터가 남북 경협주였어요. 네. 그때는 2017년도에 이제 교대를 하고 네. 일성이 우리가 이제 남북한 뭐 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러시아 뭐 가스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마치 철도가 마치 개통이 되고 북한의 자원 개발을 우리가 들어가고 농사도 우리가 다 지어주고 비료 공급도 해줘야 되고 뭐 금강산은 당연히 가갖고 골프 쳐야 되고 이런 이게 언제나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실현됐다기보다도 기대감일 때 이제 많이 슈팅이 나오는데 그랬던 게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난티나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전 정권 때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그 대단한 빅 사이클을 갖고 가죠. 네. 이 정도의 사이클.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이 올랐네요.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대체적으로 남북경협주가 이 당시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가는 투자를 우리는 모멘텀 투자라고 합니다. 이 모멘텀. 시장의 촉매.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촉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적은 못 따라오는데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다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반 투자자, 시청자분들은 모멘텀에 의한 주가는 쫓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실적을 추적해서 가야지 모멘텀을 가면은 아까 똑같은 얘기 돌아갑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랐다가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주가는 지속 가능한 주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촉매가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의 마음이 바뀌면은 그대로 원점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뭐 매일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매일 열리지만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익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 자체를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쪽은 전략적으로 아주 내 투자 자산의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투자자 같으면은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주식이라는 게 재미가 있어요. 이 네.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내가 딱 매수를 했는데 뭐 평가액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뭐 빨갛게 올라갔다 파랗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짜릿짜릿합니다. 심장도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그 쪼는 맛은 있는데 네. 사실 모두의 주식은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게임하듯이 또는 카지노 게임하듯이 이 심장 쫄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주식은 소중한 돈인데, 네. 잘 하면은 정말 삶에 엄청 도움이 되고 내 미래에 정말 이것처럼 좋은 수단이 될 수 없는 건데 출발 자체를 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모멘텀 종목을 잡겠다고 달려갔는데 아마 이거 아직도 갖고 계셔서 못 판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뀌어서 네. 남북 경협을 언제 할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자 그러면 주가가
내가 산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한번 보려면 무조건 재무추이와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 버릇을 좀 가지면 좋아요. 이게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보통 우리가 기업 실적, 우리가 시장 평균표를 대한민국의 10배예요. 그러면 아난티 같은 기업은 골프장 부킹을 하고 레저니까 프리미엄을 아무리 말해줘도 15배 이상 주지는 않죠. 그럼 7천억이면 정당화되려면은 최소 500억은 벌어야 돼요. 최소. 그런데 500억을 번 경우가 이거는 아마 특별이익 때문에 2015년에 한번 벌고 작년에 적자. 대체적으로 적자도 많고 못 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모멘텀이구나. 정부에서 뭘 한다니까 우리가 금강산에 이제 골프장이 있으니까 이게 또 부킹 다 차가지고 우리가 관광버스로 실어 날아서 얼마 가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미래의 주가를 조 단위로 지금 떨어져서 이 가격인데 이게 몇 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모멘텀 투자로 잘못 물리면 영원히 그 가격이 회복이 안 됩니다. 영원히 그 가격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아까 모두의 제가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상향하더라. 주가 지수는 우상향하더라. 그럼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는 전제는 기업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잘 아는 기업이 신사업을 하거나 어떤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다음 분기에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기업을 우리가 내 포트에 넣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기다려서 주식에서 수익은 시장이 주고 대체적으로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내가 골라놓기만 하면 그 다음엔 기다리면 되는데 그 네. 기다리는 게 또 어려워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 하락 사이클 업종을 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또 신재생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런 이유로 또 꼽아주신 거겠죠? 신재생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게 네. 이제 하락 사이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ESG라는 건 이미 이제 인류가 탄소 중립으로 발길을 디뎠고,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이에요.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그동안에는 기저 발전을 석탄 발전에서 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기저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전력원을 기저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석탄 발전을 기저 발전을 썼어요. 그런데 석탄 발전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애들러서 이거를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갖고 석탄 발전을 기저 발전으로 안 하고 LNG 발전, PNG 발전 이걸 기저 발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요새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저 발전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친환경 발전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게 워낙 장기간 플랜이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서 LNG 발전으로 지워가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럽부터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에너지 믹스가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소노미라 해서 친환경에 꼭 우리가 태양광, 풍력, 수소만 하지 말고 LNG와 원전도 넣자. 이게 이제 텍소노미 선언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권에서 기저 발전은 LNG로 가고 석탄 발전 줄이고 그 다음에 원전은 탈원전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모든 포커싱이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이제 지원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갔고 전국에 이제 면적도 많이 늘렸는데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데 모멘텀이 떨어진다.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양광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신재생이고 풍력은 한 중간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럼 순서대로 보면은 태양광은 여기서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해외 쪽에 미국이 다시 늘린다면은 수출 쪽은 맞겠지만은 국내 시장 쪽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시장이고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량은 조금 별도예요. 그래서 해외 수출량은 지금 유럽이 워낙 강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그쪽을 따라가면 되겠다는데 제가 이 모멘텀이 줄어드는 이 구간으로 굳이 신재생을 넣은 거는 지난 정부처럼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재작년에는 거의 신재생이 시장 주도주였잖아요. 네.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그럴 위치에서는 조금 한켠 물러서겠다. 그래서 템포 조절이 되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신재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또 원전에 대한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하락 사이클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또 원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을 조화시키는 탄소 중립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오늘 원전 관련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16%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원전 관련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은 이제 인프라가 정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가 네. 많이 훼손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재건하겠다는 거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원전이 이제 워낙 에너지 파동이 심하니까 네. 원전은 필연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방향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은 일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해외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명장급의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신 게 좀 안타까운데 예. 이제 다시 이제 국내에서 인프라를 이제 다시 재건을 위해서 모아서 가면은 아마 원전은 좀 주목해 볼 테마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하락 사이클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잘 나가고 또 어떤 종목이 잘 나갈지 이 상승 사이클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이 당선인에 따른 상승 사이클은 어떤 업종을 꼽아주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가 뽑은 윤석열 당선인 관련 상승 사이클 업종 건설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건설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지금 원전 그리고 건설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은 항상 착공부터 완공까지 시간이 좀 길죠. 네. 2년 반의 텀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시차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좀 엇박자가 나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정책이 네. 이제 건설회사가 과잉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뭐 대장공권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이익을 공공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시장에 이윤이 있으면 적절하게 공급이 나가니 시장 기능에 맡기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완전히 변했죠. 네.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자, 공급하겠다. 이건 일치했어요. 네. 그런데 누가? 라고 들어가면 입장이 틀려요. 네. 그래서 야, 공급하니까 건설주 좋을 거야 하고 건설주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갔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주가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갑자기 그 공공주도의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공급을 늘릴 텐데 공공주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야, 공공주도로 하면은 민간 건설사가 들어들 여지가 없죠. 그런데 50만 원, 80만 원을 짓는데 LH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50만 원을 짓는 걸 LH가 단독으로 택지 개발해서 착공해서 분양까지 가능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민간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제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주도를 민간 주도로 미니까. 하겠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세법이나 규제 같은 게 이제 풀릴 확률, 용적률 같은 것도 풀릴 확률이 많고 그렇죠. 양도세 완화하겠다 밝혔죠. 특히 이제 수도권은 네. 신규 택지 개발할 땅이 많지가 않아 없어요. 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공간을 높이면 돼요. 용적률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풀겠다고 나오고 네. 특히 이제 민간 주도로 하면서 건설사가 가장 이제 착공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들었던 초과 수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도 이제 다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자 보시면은 지금 건설 수주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자 건설 수주 총액이 이런 모양을 가져요. 사실 2000년도 중반에 좋았는데 예. 최근에 주택 가격이 100%씩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주 금액이 점프 돼서 지금 200조의 수주 총액이 있습니다. 수주 받은 게 200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인허가 받고 착공을 하면 2년 반 후에 매출로 들어와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200조가 있는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분양과 착공을 다 이연했어요. 건설사들이. 야,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우리가 분양과 착공을 할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조금 선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선거가 이제 이렇게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죠. 자, 그러면 자, 200조가 이제부터 삽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삽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아파트 착공해서 분양해서 얻는 이익 마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영업 비밀이라서 발표를 안 하는데 대단히 큰 마진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착공과 분양이 돼서 앞으로 건설사들한테 반영이 된다면은 건설사들은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깨끗해져 있고요. 이제 빅베스를 통해서 과거에 불량 채권들은 다 정리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만나는 구간에 지금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건설주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건설주가 나름대로 대형사들, 현대건설, 그죠? GS건설 8%씩 올랐는데 네. 긴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8% 올랐으니까 굉장히 세게 오른 것 같죠. 주식은 좀 긴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추세의 이익 추세를 보시면 GS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익단이 18년도에 1조를 찍고 7천억, 8천억, 9천억, 1조씩 꾸준히 올라가는 트렌드를 갖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빅베스하고. 그래서 이때 주가가 굉장히 어려웠다가
15년대에 반짝 좋았다가 죽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림인데 주가를 보시면 과거 옛날 사이클 그림에서 저 아래에 있어요. 저 아래. 그래서 이런 거는 PBR 차트를 보시면 좋은데 PBR이 과거에 건설사들이 좋았을 때 3배수, 2배수, 1배수 이렇게 봤다가 지금은 거의 1배수 조금 안 되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야,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라는 걸 느낌으로 좀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싸다는 거를 좀 마음으로 느껴져야 내가 손이 잘 나가요. 아까 저 백화점 세일할 때 우리가 왜 자신 있게 달려가서 사느냐 하면 내가 싼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이 훈련을 안 해놓으면은 매일 오르고 내려오는 것만 보면은 이 가격이 지금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오늘 이렇게 근데 언제나 근데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따라 들어가는 건 또 원칙이 아닙니다. 주식은 반드시 이 이격이 벌어지면 좁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을 대체적으로 한 21선 잡아놓으면 방향이 잡혀 있고 모멘텀이 오늘이야 뭐 모멘텀 받았으니까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을 사고 싶다면 기다렸다가 이평선이 잘 모여 있는 그런 구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수익 구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한번 사이클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야, 주식 투자를 내가 너무 힘들게 해왔구나. 주식 투자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해왔구나. 보통 투자하실 때 이제 모멘텀 찾는 분들은 아침에 눈 땅 뜨면 오늘의 급등 종목을 찾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호가창 딱 보고 오늘의 급등 종목을 훅 보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거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누적해서 수익을 내는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투자의 습관을 좀 바꾸는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업종이 또 건설업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또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정책에 힘을 많이 실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득표율과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파트너님께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저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공약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후보별로 공약이 다 나왔는데,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주도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지금 서울 지역에는 택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이미 시공이 이제 시행이 멈췄는데 시행이 다시 작업을 돼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네. 이게 이제 결국은 2년 있다가 분양 끝나서 입주 들어갈 때 수익으로 다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약대로 이행할 확률이 많고 그 공약 과정을 체크해 가면서 건설주는 계속 정책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대감대로 정책이 실현이 되는지 발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면서 따라가시면은 아마 투자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세부담. 지금 거래도 지금 절벽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종부세나 이런 쪽이
그 다주택자들한테 종부세를 과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면 세금으로 대부분 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는지 이렇게 보면 아마 부동산 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또 이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옆으로 나갔던 자료가 글자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다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입장하셔서 궁금한 점들 모두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주택 250만 호 공급하겠다 밝혔고 또 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부담 완화로 거래량 늘리겠다라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완화 폐지까지도 언급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꼽혔었던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삼부토건이 또 오늘 정말 30% 28.9%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도시재생 산업 관련주인 웹스가 이 상승률 3위에 오르면서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파트너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것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혹시 건설업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하는 그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건설업은 안 갖고 왔고요. 네. 건설업은 오늘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건설주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탑픽은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부 공급난 때문에 원자재 대란이 때문에 뭘 주문을 하면 제때 못 받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섹터가 철강 섹터가 있어요. 어. 철강은 대체적으로 그 중국이 그동안 과잉 공급을 했는데 네. 중국이 ESG 때문에 요새 수출을 안 해요. 예. 그런 중국 빼놓고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네. 철강은 건설하고도 좀 엮이지 않나요? 또 엮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각 나라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 때문에 토목을 다 하는데 예. 철강 공급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철강 쪽은 앞으로 수급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에너지 개발 쪽에 하는 유정관 하는 쪽은 특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쪽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현지 공장화돼서 현지화 대응하는 회사가 세아제강지주라는 게 있습니다. 세아제강지주. 탑픽 종목은 네. 세아제강지주. 네, 그래서 종목이고요. 세아제강지주가 네.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을 잘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나 종목을 선정했으면은 그 다음엔 들어가는 자리는 눌림목에서 봐라. 네. 21선, 11선 이 사이에서 주목해 보면 네. 지금 거의 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오. 그렇게 우리는 탑픽 종목을 골라서 선정을 한다. 지금 당장도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매수 리스트를 쭉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매수 리스트가 많을수록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건 뭐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앞으로 근데 주식은 평생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급하지 않게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도대로 투자를 하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박은재 파트너가 탑픽으로 꼽아온 종목 세아제강지주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관련한 이 증권사의 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아제강 지주와 관련한 이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역시나 바이
사라라는 투자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14만 8천 원대 형성되어 있네요. 네, 출처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증권 리포트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세 글자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어느덧 열심히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빅사이클 마칠 시간이 됐네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